실전학습 1의 8번부터 11번에 해당하는 지문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지금 현재 이 지문을 풀고 있는 고3들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지문이 올해 3월 모의고사에 연계가 되었던 물권과 관련된 지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수능 때는 이 지문이 나올 가능성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이제 수특이 간접 연계가 된다면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너희가 좀 체감할 수 있는 지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문단부터 한번 볼게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권리인 재산권에는 물권이라는 것과 채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3월 모의고사 지문에서 이 물권에는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이런 게 있다는 식으로 나왔었죠.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물건은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유자고 그걸 내가 직접 지배하면서 그걸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나만의 권리인 거죠. 그런 점에서는 채권과 좀 다르다고 합니다. 물권은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과는 달리 그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채권자, 채무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채권이 뭐예요?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거고, 채무는 어떤 것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이 있잖아. 내가 채권자가 되면 나의 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채무자가 있어야 되고, 내가 채무자라는 건 내가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채권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건 어떤 특정인이 있어야 돼요. 그 타인의 행위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소유권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내 거 가지고 뭘 하는 거라서 필요하지 않대요. 물건의 소유자는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근거로 타인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그 물건을 팔거나 빌려줄 수 있대요. 소유자는 물건에 해당하겠죠. 하나의 물건에 대해 누군가의 지배가 성립하면 동일 물건에 대해 다른 사람의 지배를 인정할 수 없는데 그것을 물건의 배타성 또는 독점성이라고 한대요. 또한 물건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상대적 권리인 채권은 특정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내가 A라는 채권자에게 어떠한 그러니까 급부에 대한 이행 의무가 있는 채무자라고 한들 그렇다고 해서 내가 A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나랑 계약한 채권자에게만 그 행위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거죠. 이와 달리 물권은 상대방이라는 것도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 건물은 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문단은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정도가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밑에 좀 더 읽어볼게요.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통틀어서 물권 변동이라고 합니다. 소유권 변동이겠죠. 이러한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 바로 물권 행위입니다. 물권 행위에 의한 법률 효과는 행위자 사이에서 채권 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채권 행위와는 좀 다르다. 요거를 삼각형으로 할게요. 채권 행위는 발생한 채권의 이행이라는 문제가 남지만 물권 행위는 바로 그 물권 변동이 일어나서 이행해야 할 의무가 남지 않는다. 갑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려는 계약을 맺은 경우 그 채권 행위에 의해서는 갑이 을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채무를 지죠. 그리고 을은 갑에게 돈을 지급할 채무를 지급한다. 따라서 갑과 을은 각자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예를 들어 지금 들어준 요 예시만으로 보면 A가 매도인이고 나온 대로 갑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을이 매수인이야. 그래서 갑이 자신의 건물을 을에게 팔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각자의 채권과 채무가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갑에게 생기는 채권, 권리는 돈 좀 지급해라, 돈 내놔 라는 채권이 생기지. 이것과 관련해서 을의 채무는 그러면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게 의무인 거죠. 자, 을이 돈을 지급하게 되면요. 을에게도 이제 채권이 생겨요. 그 채권이 뭐냐면 이제 소유권 이전에 건물 내놔 라는 권리가 생기고 동시에 갑은 그것과 관련된 의무가 생기죠. 소유권 이전해줄게 라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채권과 채무에 대한 이야기죠. 좀만 더 읽어볼게요. 따라서 갑과 을은 아직도 각자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남고 이와 관련하여 갑은 을에게 일정한 절차에 따라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고 또한 을은 갑에게 또 다른 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대금에 해당하는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이렇게 채무가 이행이 되고 나면 부동산의 소유권과 금전, 돈의 소유권이 이제 바뀌죠. 그러면 이제 물권 변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물권 변동이 일어난 후에는 더 이상 이 둘에게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물권행위랑 채권행위를 그냥 나눠서 본 건데 물권행위는 어떤 물권행위를 하고 나면 이걸로 인해서 물권의 변동이 생기는 걸 말하고 채권행위는 채권행위를 하고 난 후에 그냥 바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채권을 이행해야 하는 과정이 한 번 더 있고 그래야지만 마지막에 물권의 변동이 이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채무에 대한 행위를 해야지만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채권 행위 자체는 그냥 계약이라고 보면 돼요. 이 계약을 해도 그거에 대한 채권이나 채무를 이행하는 어떤 물권 행위를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마지막에 이제 물권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9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기억은 물권이고 니은은 채권입니다. 그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가 있는 건 물권이죠. 그리고 타인 행위를 필요로 하는 건 니은이고요. 제3자에게 효력이 없는 건 니은이고 둘 다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하죠. 이행의 의무가 남는 건 니은이죠. 그러니까 니은이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5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죠. 근거를 찾자면 1번 선지. 배타적 지배를 인정한다. 뭐 이런 물건의 배타성 있고 타인 행위를 필요로 한다라는 건 채권과 달리 타인 행위를 물건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데서 알 수 있고 제3자에게 효력이 없다라는 것도 1문단에 있었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물권과 채권 1문단 첫 번째 줄에 있었는데 채권의 이행에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채권이죠. 그래서 이거는 니은은 문제가 남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건 5번이다. 그 다음 3문단 이처럼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달리 직접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의사표시 외에 어떤 공시 방법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각국의 민법 규정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것을 의사주의라고 하고 그러한 의사표시만으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공시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걸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모의고사에서 봤던 지문에서는 이 공시가 바로 등기였죠. 등기부등본에 공시를 해야지만 소유권 변동을 인정하는 것이 형식주의고 우리나라는 이걸 채택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후자의 관점을 취할 경우 일반적으로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부에 기재를 하고 자동차 같은 동사는 점유를 이전하는 인도를 통해서 효력이 발생한대. 그러면 등기나 인도나 전부 다 여기서는 공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둘 다. 의사주의는 대항요건주의라고도 하는데 프랑스 민법 규정에 의하면 물건의 소유권은 채권의 효력을 통해 인정이 되고
이전이 되고 물건을 인도하여야 할 채무는 당사자 합의만으로도 완성되어 채권자를 소유자로 만든대요. 그러니까 프랑스는요, 그냥 계약만 하면 소유권 이전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즉,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의사표시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의사표시와 구별되지 않으며, 그러니까 단순히 채권을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랑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의사표시가 다르지 않으니까 계약을 한 그 의사표시랑 곧 물권 변동을 한 채권의 의사표시가 이제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공시가 필요 없대요. 따라서 매매, 교환, 증여와 같은 물건의 권리를 이전해야 할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하기만 하면 등기나 인도가 없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물권 변동의 당사자가 아닌 그 물권 변동 사실을 모르는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대. 예를 들면 A라는 매도인이 있고 B라는 매수인이 있어요. 이 매도인이 B한테 물건을 팔았어. 그래서 계약서도 썼어. 그래서 이 계약서로 인해서 이제 매수인인 B가 이 건물의 주인이 된 거죠. 그런데 이 A가 완전 나쁜 놈이라서 C라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팔았던 건물을 다시 한 번 더 팔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계약만 하면 끝이니까요. 그래서 가짜 또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럼 이 B라는 매수인은 A가 이제는 집주인이 아니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계약을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프랑스 민법에서는 부동산, 비싸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한해서는 공시 절차를 거쳐야지만 제3자의 관계에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 이 말은 매도인과 매수인, 그 당사자 사이에서는 공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C라는 매수인, 제3자가 낑겨 들어갔을 때는 부동산에 한해서 공시 절차를 거쳐야지만 이 A라는 매도인이 C라는 애한테 또 팔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게 지금 A 부분인데, A 부분 볼게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당사자 사이에서와 제3자 사이의 관계에서 달라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게 방금 봤던 이 부분에 대한 재설명이에요. 프랑스는요, 당사자 사이에서는 공시가 없었어도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제3자와의 관계에 있을 때는 공시를 해야지만 물권 변동을 인정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10번 문제 있죠. 프랑스에서만 이런 물권 변동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4번인 거죠. 제3자의 관계에서는 부동산이 공시 절차를 거쳐야지만 효력을 발생하게 만들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공시를 하지 않아도 괜찮게 만들었다는 거죠. 1번, 동산과 부동산의 공시 절차를 달리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물권행위와 채권행위가 분리되어 있다. 이거는 프랑스 얘기가 아니죠. 프랑스는 물권행위랑 채권행위를 거의 같다고 보고요. 3번, 의사표시만으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건 맞는데 이게 A의 이유는 아니고요. 5번도 제3자가 당사자 사이의 물권 변동 사실을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A의 이유는 될 수 없어서 가장 적절한 걸 4번이라고 본 겁니다. 프랑스는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면 공시를 안 해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데 제3자와의 관계가 됐을 때는 공시를 해야지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본 거죠. 형식주의는 성립요건주의라고도 하는데 이 관점에서 물권 변동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제3자 관계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 변동 효력이 없어요. 독일 민법 규정에 의하면 물권행위는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 언제나 분리가 되어 있어요. 즉 계약을 하는 것과 소유권 이전은 다르다. 당사자 의사표시 외에 등기나 인도와 같은 공시를 거쳐야지만 물권이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훨씬 좀 안전한 그런 애인데 맨 밑에 줄. 그래서 우리 민법도 이걸 채택하고 있다고 나오죠. 8번의 정답이 1번인데요. 물권행위 없이 채권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거 계약이잖아. 우리나라는 지금 성립요건주의예요. 성립요건주의는 채권행위만으로 물권 변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시가 있어야 된다고 보죠. 그리고 2번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민법 나와 있어요. 3번
프랑스와 우리나라. 프랑스는 지금 계약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의사주의였고, 우리나라는 성립유권주의, 즉 형식주의죠. 그래서 이 관점 차이가 있는 거 맞고요. 형식주의에 비해 의사주의는 계약만으로 소유권 이전을 인정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5번. 성립유권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반드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3문단에 보면 부동산은 등기, 그 다음 동산에서는 인도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부동산과 동선을 공시하는 방법은 다 같겠죠. 공시하는 방법이 같지 않죠. 그죠? 얘는 등기였고 얘는 인도였으니까 지금 공시 방법 다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 자 11번 1월 2일에 갑과 을이 소유한 토지를 을에게 2억 원에 팔기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했어. 1월 2일에. 그리고 을은 갑에게 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했죠. 그리고 등기를 했는데 등기를 진행하기로 약속했고 2월 2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고 합니다. 토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요 기억은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거였고 등기를 했다는 점. 그리고 니은은요 3월 2일에 병과 정이 자전거를 팔기로 계약했대. 그러면 얘는 동산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나서 잔금 지급이 완료되면 자전거를 인도받기로 했고 당일에 바로 병은 자전거를 인도받았대. 그러면 얘는 지금 공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예요. 계약만으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는 상황인 거죠. 자, 1, 2, 3번은 의사주의와 관련된 거고 4, 5번은 형식주의와 관련된 거죠. 1번 프랑스는 기억의 사례에서 계약 이후에 갑의 토지권은 없어진다고 봅니다. 프랑스는 딱 계약만 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럼 이제부터는 을의 것이 되겠죠. 소유권은. 2번 프랑스에 의하면 기억의 사례에서 2월 2일 등기 이전에는 자신이 계약한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네, 프랑스에서도요. 등기를 통해서 제3자와의 거래에 물권 변동이 효력이 있다고 했거든. 그러면 등기가 되기 전에는 제3자에게 이걸 매각할 수 없어요. 등기 이후에는 매각할 수 있는데 등기가 안 되면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인 경우에는 나중에 등기하고 나서 물권 변동이 이루어져야 되죠. 매매가 그때 가능하고요. 3번 프랑스 민법에 따르면 니은의 사례에서 정은 3월 2일 계약 이후에 자신의 자전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죠. 왜냐면 프랑스는 공시 안 돼도 소유권 주장할 수 있잖아요. 4번 독일에 따르면 1월 2일 계약 이후 물권 변동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와 제3자 사이의 관계에서 달라지지 않는다. 자, 어차피 독일은요. 공시가 지금 2월 2일이기 때문에 2월 2일 전까지는 이 물건의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에요. 당사자냐 아니면 제3자냐 이거 상관없이 2월 2일 전까지는 이 소유권 변동이 없어요. 물권 변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4번을 맞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기점은 1월 2일 계약 이후가 아니고 2월 2일 소유권 이전 등기 날로 봐야 합니다. 5번 독일은 니은의 사례에서 자전거 인도 이후 정은 자신이 인도받은 자전거를 매각할 수 있다. 왜냐면 지금 여기 이제 인도 있죠. 응? 인도를 했네요? 맞네. 공시 절차를 거쳤군요. 그렇죠. 미안. 공시 절차를 걸쳤네. 인도에 있으니까. 그러면 독일 민법에 따르면 자전거 인도 이후 인도를 했으니까 이제 공시를 한 거죠. 그러면 정은 제3자에게 자신이 인도받은 자전거를 매각할 수 있죠. 왜냐면 공시를 했으니까. 그러네. 미안. 니은은 똑같이 이제 공시를 한 거죠. 기억도 공시를 한 거고. 그런 문제가 틀린 게 없네.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